시각각 금요일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법률에 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. 서울시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노성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십니까. 생활법률 이야기,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 겁니까? 네, 오늘은 그 직업 명령에 관한 거, 그리고 저 투표 후에 우리가 인증샷 많이 올리는데요. 네. 그 관련된 문제, 그리고 아동 학대 관련된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예. 최근 이슈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례들입니다. 네. 그럼 첫 번째 사례부터 보겠습니다. A씨는 B씨에게 한 달 안에 갚기로 약속을 하고 7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.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돈을 갚지를 않습니다. A씨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? 하는 겁니다. 네, 그러게요. 돈 빌려주고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. 뭐 돈도 돈이지만 속도 상하고. 그런데 큰 돈인 경우는 어떻게 뭐 소송을 하거나 할 텐데, 그렇죠, 예. 그렇게 큰 돈이 아닌 경우, 뭐 70만 원, 여기 70만 원은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고 개인에 따라는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큰 돈이 아닌 경우, 이런 경우 소송을 하지 않고 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법적으로 있습니까? 예, 이게 이렇게 이제 소액인 경우에 우리 민사소송법이 지급명령제도라는 걸 갖다가 두고 있는데요. 네. 예, 지급명령제도는 채권자가 이제 법원에다가 저 채무자가 나한테 줄 돈 그거 좀 빨리 갚도록 좀 독촉 좀 해주세요 하면은 그 법원이 채무자한테 빨리 돈 갚아라 이렇게 독촉하는 우리가 제도를 말하는데요. 네. 다른 말로는 우리가 독촉 절차라고도 합니다. 우리가 지급명령 제도가 뭐 일반 소송에 비해서 장점이 있다면 절차가 굉장히 간단하고요. 그리고 집행까지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고, 네. 그리고 우리 법원에 내는 인지대가 있는데요. 그걸 또 보통 일반 소송보다 한 10분의 1 정도 됩니다. 지금 속가가 이 경우에는 한 70만 원 정도 되니까 한 인지대가 한 1,000원 정도 됩니다. 저렴하네요, 정말. 1,000원 미만인데 이제 네. 뭐 규칙상 1,000원 미만 1,000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1,000원입니다. 네. 그리고 송달료가 29,600원이니까요. 네. 총 한 36,000원이면은 뭐 소송 이게 지급 명령 신청 가능합니다. 이 네. 경우에. 예. 간단하게 지급명령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, 그러면 어떻게 신청을 하고요?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? 네, 지급명령 신청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. 본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그쵸. 돈 빌려준 채무자의 관할 네. 법원에다가 해야 되는군요. 이걸 우리가 전속 관할이라 하는데요. 네. 그건 이제 관할이 위반되면은 다시 소송을 해야 됩니다. 네. 그래서 잘 신청 잘 해야 됩니다. 네. 예. 그래서 지금 사례 같으면 의정부 지방법원이 되겠죠. 네. 그러면 이제 채권자가 의정부 지방법원에 여기 이제 돈을 빌려간 사람이 의정부에 거주하시는 예, 분이군요. 채무자가. 네. 네. 그러면은 이제 지급명령 신청서가 딱 들어오면은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채무자 주소지에 서류를 다 이렇게 보냅니다. 네. 우리가 그걸 갖다가 법률 용어로 송달이라 하는데요. 자, 그러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면 그러면 지급명령이 뭐 효력이 발생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. 왜냐하면 채무자도 그것이 채권이 있는지 뭐 다툴 그걸 여지가 있으니까요. 네. 그래서 채무자에게 2주의 시간을 줍니다. 그래서 채무자가 2주 동안 생각해 봤을 때 이거 이 일을 안 한다. 이러면은 지급 명령은 판결과 같이 확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. 네. 그러면은 채권자는 그 집행물을 받아서 바로 그냥 채무자 재산에 집행하면 되겠죠. 그러나 이 채무자가 이때 이제 2주 안에 이 일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이제 다시 일반 소송 절차로 가서 네. 채권의 존보에 대해서 다툼이 있겠죠. 예. 예. 그러면 이제 채권자가 다시 그 경우에는 이제 다시 신청을, 그러니까 정식 재판을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? 네. 정식 재판 따로 네. 신청은 안 하고요. 네. 법원에서 자동으로 그냥 소송으로 자동으로. 그냥 넘어가게 소송으로. 됩니다. 제가 이 가끔씩 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제일 보통 그 의뢰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네. 소액인 경우에 네. 그냥 변호사님 좀 써주시면 안 되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뭐 제가 다 써주면 좋겠지만 시간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대법원에 딱 들어가면은 그 대법원 홈페이지에 보면 대국민 서비스라는 네. 그 내용 메뉴가 있습니다. 예. 거기 들어가셔서 그거 클릭하면은 그 신청 메뉴 요령이 있군요. 그렇죠. 네. 오른쪽에 보면 나홀로 소송이라고 있습니다. 네. 거기에 보면은 이제 지급명령 신청에 관련된 양식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서 알려준 대로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. 네.
소액 채권의 경우 이렇게 지급 명령 신청이라는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, 예, 유용한 정보를 주셨습니다. 네. 다음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. 이제 4.13 총선이 다가오는데요. 관련해서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들어보십시오. 네. 투표를 한 후에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은 A씨가 이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. A씨의 행동은 선거법에 위반이 된 것일까요? 하는 겁니다. 이런 논란이 사회적으로 꽤 있었지 않습니까? 인증샷 문제인데 그렇죠. 예, 맞습니다. 이게 예.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건지 주의하셔야 됩니다. 그냥 뭐 쉽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정말 선거사범으로 걸릴 수가 있는 맞습니다. 거잖아요. 예. 예. 얘기 좀 해주십시오. 어떤 네. 경우가 주의를 해야 되는지요? 주로 뭐 인증샷 올리는 게 선거 네. 당일날 주로 하시는데 그렇죠. 선거 당일날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찍으셔가지고 SNS 올리게 되면은 공직선거법에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. 네. 우리가 공직선거법 254조 1항을 보면은 그 선거일에 투표 마감 시간까지는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네. 예, 그래서 선거 당일에 선거운동하고 특정 정당이나 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면 결국 이게 선거운동이 되니까 공직선거법에 반하기 때문에 그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. 예. 네. 그러면은 이제 그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제 처해지는 법률적인 그 그렇죠. 상황은 예. 어떻게 됩니까? 네. 이 위반한 경우는 네.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는데요. 네. 예, 보통 이 경우에 벌금을 많이 맞습니다. 그렇군요. 예, 실제 보면 벌금으로 많이 기소가 됩니다. 네. 예. 그러면 구체적으로 투표 날 해서는 안 되는 인증샷 행위는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. 네, 뭐 중앙선관위원회가 지금 한 3가지 정도를 갖다가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. 네. 다 이게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.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표소 내에서는 기표 여부와 상관없이 그 촬영하지 마라고 하지 않습니까? 네. 이거는 이제 선거운동과 관련 없이 선거 질서 유지 차원에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. 그리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그 뭐 백포 같은 걸 배경으로 해서 촬영해서 그걸 인증샷을 올리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선거 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. 금지하고 있고요. 그리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기호,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V자 올리면 이거 기호 2번이 되지 않습니까? 그래 안 되네요. 그렇죠, 안 네. 되죠. 그리고 엄지척하면 이게 네. 1번이 될 수 있으니까 네. 이것도 안 될 거고요.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 우리나라 정당이 많다 보니까 5번도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이것도 안 됩니다. 그래서 네. 이런 행위는 전부 다 안 됩니다. 다만 투표소 주변에서 이제 투표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는 건 전혀 문제가 없겠죠. 예. 그리고 투표 참여 권유 활동도 문제가 안 됩니다.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만우절이니까 만우절에 또 우리가 게시판 같은 데 보면은 네. 또는 SNS에 특정 후보를 갖다가 좀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갖다 올려서 오늘 만우절인데 진짜일까요? 가짜일까요? 이렇게 막 글을 올리면은 이것도 법률적으로 후보자 비방죄도 그러게요. 문제가 됩니다. 그러게요. 이런 걸 올리면 안 됩니다. 만우절이라고 뭐 누구 후보가 사퇴했답니다.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. 큰일 나는 거죠. 예. 네. 그러니까 이걸 어쨌든 사실 사회적으로 논란도 있습니다.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.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알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거에서 명확히 하시는 분들은 뭐 괜찮습니다. 예를 들면 그렇죠. 뭐 그 당일 뭐 투표 시간 그러니까 투표 그러면 끝나고 하면 되겠구나. 그건 아시겠지만 그냥 별 생각 없이 해서 올렸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. 예.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. 그럼 사례에서 경우는 이분은 투표를 한 후에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지 않았습니까? SNS에 올렸는데 선거법 위반이 됩니까? 예,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정 정당 특정 후보 백보 위에 네. 앞에서 찍었으니까 네. 이거는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. 이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254조 1항에 그대로 반하게 됩니다. 그래서 허용되지 네. 않는 행위입니다. 네. 예. 자, 다음 사례도 보겠습니다. 아동학대와 관련한 또 이야기입니다. 이것도 우리 사회 최근 이슈이죠. 사례 보죠. 9살 아들이 늦게 들어오고 숙제도 안 했다는 이유로 회초리를 든 아빠 A씨. 훈육 차원에서 회초리를 들다가 아이가 멍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A씨의 행동을 아동학대로 볼 수 있을까요? 네. 아동학대냐 혹은 훈육이냐. 네, 굉장히 뭐 어려운 얘기인데요. 아동학대라는 것을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그 테두리 개념을 좀 얘기해 주시죠. 네. 아동학대는 우리가 아동복지법에서 이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. 그게 아동학대는 이제 보호자나 그리고 보호자를 비롯한 성인이 아동에 대해서
그 건강 복지 그리고 정상적인 발달을 갖다 해할 수 있는 신체적, 정신적 그리고 성적인 폭력 행위 그리고 보호자 같은 경우에는 유기 행위, 방임 행위 이 모든 것이 다 아동 학대가 됩니다. 아동 학대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신체적 학대 또는 정서적 학대라고 하는데요. 두 가지 나누는데요. 신체적 학대라는 것은 주로 뭐 신체에 대해서 신체나 도구를 사용해서 그 아이의 손상을 입히는 행위, 그리고 연령에 맞지 않는 노동을 시키는 행위도 결국 이거는 신체적 학대가 됩니다. 그리고 정서적 학대는 우리가 아이에 대해서 비난하고 모욕을 주고 협박을 하고 그리고 누군가하고 비교했을 때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이런 행위들이 다 모두 정서적 학대가 됩니다. 우리가 정서적 학대는 눈에 안 보이니까 멍이 들거나 이런 것이 아니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근데 아이가 보통 성장하게 되면 이게 다 나타납니다. 뭐 이게 대인관계가 원만해지지 않게 되고요. 또 정서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뭐 이런 모든 모습 그리고 사회성 발달에도 큰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가 또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. 예. 지난번에 그 성폭력 관련해서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실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아동학대의 경우도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혹은 이제 그냥 방임하는 경우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. 얘기입니다. 예, 네. 방임은 네. 어쨌든 그 보호자, 네. 이게 법률적으로 보호해줘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한테만 그 유기 방임이 네. 인정되는 거고, 그냥 네. 일반 성인 같은 경우는 그런 건 네.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예. 다만 이게 이 사례가 물론 요즘 우리가 워낙 정말 말하기도 싫을 정도의 학대 사건들을 많이 봐서 그렇긴 한데요. 네. 집에서의 어떤 훈육하고의 경계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사례에서도 이게 정확한 어떤 사유이고 얼마나 사실 멍이 들었는지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. 네. 아동학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아닐까요? 네. 보통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특히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 뭐 좀 해초리도 많이 때리고 네. 했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훈육 행위인지 그리고 아니면 이게 학대 행위인지 참 굉장히 모호한데요. 네. 그래서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준을 세운 게 피해 아동에 대해서 교육 목적으로 체벌을 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사회 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이 벗어난다. 이게 네. 좀 어려운 말인데 그냥 네.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상식에 반하는지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야 그 기준에 벗어난다. 이렇게 보면 이거는 학대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. 네. 지금 사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이 사례는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요. 지금 아버지가 아이가 숙제 안 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또 일기를 안 쓴다는 이유로 네. 뭐 아이의 머리, 팔, 허벅지, 뭐 엉덩이, 해초리도 뭐 좀 많이 때리고요. 네. 또 온몸에 이게 멍이 들 정도니까 그렇군요. 이 행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심했죠. 그래서 체벌 행위 자체가 아들에 대한 교육 차원이었지만은 그 체벌 이외에 다른 수단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네. 그 수단은 반드시 그 체벌이 불가피했느냐 그 문제도 있을 거고요. 또 체벌의 정도가 이미 우리가 상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봐서 이 경우에는 이거는 학대 행위다, 이거는 교육이 아니다 이렇게 봐가지고 실제 아버지 같은 경우 처벌을 받았습니다. 예, 우리가 지금 흔히 지금 뭐 TV에서 많이 보고 있는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현재 가정 폭력인데요. 이 가정 폭력의 경우에는 사실 뭐 눈에 잘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? 그리고 외부에서 나타나지도 않고 실제 나타나더라도 제3자가 또 관여하기도 쉽지 않고 방관하기 쉬운데요.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가정폭력은 대물림이 된다는 게 문제죠. 악화되고 대물림이 된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방관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법원은 보호처분을 통해서 가해자와 이 접근을 막고요. 그리고 판사에 의해서 임시 조치도 내리고 그리고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 등을 통해서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. 예, 가정 폭력을 본다면 신고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게요. 앞서 저희가 잠깐 읽어드린 사례만을 통해서는 네. 이게 훈육인지 사실은 아동학대인지 좀 보기 어렵습니다. 근데 예.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자세히 듣고 보니 네, 명백하게 예. 이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. 네, 예.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보고 그러면 뭐 아이들에게 뭐 전혀 훈육을 하지 말라는 거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네. 것보다는
이게 지나친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고요. 네.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뭐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정말 비인격적으로 이렇게 대접을 받거나 체벌받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. 저도 많이 맞았습니다. 그렇게 예, 예. 맞는 것도 뭐 이 정말 회초리가 아니라 그런 게 많았는데 그런 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례를 보는 생활 법률 실생활에서 오늘도 꼭 필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. 서울시 마을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노성현 변호사님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